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제 체포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 법원 안에서 국가에 대한 사기 음모를 포함해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당신을 위해 내가 체포된 게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추앙하는 마가 지지자들은 법정 앞까지 등장하진 않았지만 변호 비용에 쓰라면서 캐쉬를 보냈습니다. 다음 법정 출두 날짜는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 닷새 뒤고,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적어도 3건의 재판을 동시에 치러야 합니다. 편안한 안전지대는 벗어났습니다. 총기 규제를 주장했다는 시위대에 합류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던 2명의 테네시주 하원 의원이 어제 열린 특별선거에서 승리해 완전히 복직됩니다. 7월에 미국에서 농업 분야 밖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숫자는 18만 7천 개입니다. 고용 분야와 전반적인 경제는 전문가들이 놀랄 정도로 안정적이고 탄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엘리트 대학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판결에 이어 기업에서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벤처 회사가 하버드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소송을 주도한 에드워드 블럼에 의해 소송당했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에서의 난민 신청 규정을 제한하는 바이든 정책이 항소법원에서 살아났습니다. 며칠 만입니다.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스카우트 참가수 수백 명이 더위로 쓰러지고 정부가 개입한 사태를 세계가 지켜봅니다.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몇만 명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게 완전한 결과를 예상하기 힘든 일들이 미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는 이제 2가지 이슈를 전해드리겠는데, 하나는 어제 테네시주에서 열린 특별선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원 연단에서 뭔가 그 하원 규정에 맞지 않게 메가폰을 잡고 의사당 밖에서 시위하는 시위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2명의 젊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명당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서. 그리고 같이 민주당으로서 그 같은 시위에 합류했었던 백인 민주당 의원은 제명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글로리아 존슨이라는 의원이 나는 아마 백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2명의 젊은 20대의 흑인 민주당 의원들이 제명당했다가 로컬에 의해서 다시 복직이 됐지만, 완전하게 복직되려면은 어제처럼 특별선거를 거쳤어야지 됐습니다. 특별선거에서 아주 가뿐하게 공화당의 지도자를 물리쳤고, 무소속의 지도자가 아니라 도전자를 물리쳐서 2명의 의원들이 이제 완전하게 복직하게 됐습니다. 저스틴 존슨과 저스틴 피어슨. 한 사람은 멤피스가 지역구고 한 사람은 내쉬빌이 지역구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테네시주에서 이달 말에 총기 규제에 대한 이제 특별한 그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 테네시주는 당연히 이제 공화당이 보수적인 곳이니까 다수당이고, 그리고 주지사도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주지사와 그냥 본인의 지역구,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도 인구가 미국에서 제일 많지만 하원 의원 지역구 이런 것이 가장 많아야 몇십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테네시주는 인구가 적으니까 훨씬 적죠. 그렇게 적은 지역구를 담당하는 사람과 주 전체를 담당하는 주지사와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빌리, 테네시의 공화당 주지사는 총기 규제가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사람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왜 의사당 밖에서 어린 초등학생까지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라고 시위를 했냐면은 바로 그게 내슈빌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가서 시위를 하고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의회가 전혀 시위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민주당의 의원들 3명이 메가폰을 잡고 의사당에서 얘기를 해서 의사당 뭐 절차 예의 같은 것을 무시했다 해서 제명당한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같은 공화당이지만 주지사와 더 큰 그림을 보는 주지사와 작은 나의 지역구 나만 당선되면 돼 하는 것을 보는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서 주지사는 어떤 형태로든 총기 규제를 좀 대량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별회기를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 규제를 할 리가 없죠. 할 리가 없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 되는 것 알면서도 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 같은 노력을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의 원칙이다. 어디까지는 총기 규제가 허용돼도 대량 살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막아야지 된다. 이게 이제 테네시주의 공화당 의원들과 공화당 주지 사이의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부터 계속 지금 세계의 탑 뉴스가 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법정에 나간 겁니다. 어제도 그 법정이 카메라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간 리포터가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 리포터의 말들을 들으니까 야,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올 들어서 4개월 사이에 중범 혐의로 4번 기소되고 이제 4번째인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그쪽 지역들 지금 경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면서요. 왜냐하면 조지아주 풀튼 카운티에서도 선거와 관련해서 아마 곧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가지를 지금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3번째로 기소되는 형사 기소, 뭐 첫 번째는 스토미 데니엘스 사건, 2번째는 기밀 문서 사건, 이번이 3번째인데 미국의 그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형사 혐의로 기소된 적도 없을 뿐더러 4개월 사이에 3번째 기소되는 77살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78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 모든 78개 혐의에 대해서 어제 4개 혐의요 특히요 무죄를 주장을 한 날입니다. 인정신문을 받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마다 뭐 기소되고 체포된 거죠. 어제 체포되고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건데 그때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사이에서의 정치적인 힘은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법정 그 내용을 보니까요. 야,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데 오히려 더 익숙한 사람이죠. 항상 돈을 다루고 그 돈을 다루는 회사의 최고 CEO였으니까. 그런데 어제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는 그 BBC 방송 기자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그 법정 안에서 작은 방이었대요. 그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의 작은 방 2층에서 가만히 손 모으고 앉아서 20분이나 판사를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판사도 기다렸고 조용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기자가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도 그 근처에는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정신 나갔어. 미쳤어. 와일드해. 제정신이 아니야. 백악관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하얀 가루가 발견됐으면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거기 언제 갔는지 한번 기록 한번 볼래? 그 사람 내가 볼 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던데 뭐 마치 약물 중독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그 특별검사가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잭 스미스가 바로 근처에 있었고 잭 스미스를 좀 슬쩍슬쩍 이렇게 훔쳐봤다고도 기자들은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조용했고 침묵했고 법정의 위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도 재판을 많이 받아봐서 어떤 때는 변호사만 가고 어떤 때는 이제 본인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판사에게 믿게 보여서 좋을 리가 없는 게 세계 공통적인 법정 시스템입니다. 판사에게 믿게 보이면
항상 이제 검사가 가지고 있는 최대 형량에서 판사는 정상을 참작해서 조금 이렇게 깎아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선고를 내릴 때도 그렇고 판결을 할 때도 그렇고 정상 참작이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정상 참작이 아니라 전혀 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하고 괘씸죄까지 더해지잖아요. 해서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 굉장히 얌전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4개의 혐의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검사에 따르면 특별검사에 따르면 본인이 진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막 기만하고 호도하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다. 정상적인 그 선거의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그 절차를 방해하고 해서 등등등 음모세계 혐의 그리고 하나는 방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였었잖아요. 마이애미 법정보다는 조금 덜 긴장됐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같은 기소잖아요. 기밀 문서와 이번이 이 잭 스미스라는 특별검사가 마이애미 그 법정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계속 응시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검사는 의도적인 거겠죠. 뭔가를 본인이 고쳐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잭 스미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지 않는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슬쩍슬쩍 받고 법정 밖에서는 들어가기 전도 그렇고 들어오고 나와서도 그렇고 엄청 법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특별 검사를 이제 막 비난을 했습니다. 바로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도 뉴저지에서 워싱턴까지 가서 공항에서 내려서도 뭐 이게 나는 뭐 배지야 이렇게 한번 기소하면 기소할수록 내가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소를 당한 거야. 내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 박해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정 안에선 너무나 다른 피고와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다른 피고들이 같은 사건으로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이미 판결까지 받은 1000여 명의 보통 똑같은 일반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얌전했고 조용했고 조심스럽게 들었고 대답은 판사에게 정중하게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분 판사를 기다리고 앉아서 가끔 조금 당황스럽다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조금 젓기는 했지만 그 이외에는 아주 얌전했다고 하고요. 한 번은 판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벌떡 일어섰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더니 판사가 앉으라고 지시를 했고 전 대통령은 그것도 누구보다도 와일드한 이 대통령은 터프한 대통령은 판사의 지시에 따라서 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어제 법정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막상 판사 앞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그것도 아주 목소리 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특권조차도 누릴 수 없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판사는 증인들 만나지 말아라. 증인들을 매수하지도 말고 증인들에게 이리저리 증언하라고 강요하지도 종용하지도 말아라라는 명령을 받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not guilty 4개의 혐의에 대해서 전부 not guilty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 무죄다. 그 얘기를 할 때도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정도였다. BBC 방송 기자의 얘기입니다. 밖에서는 정치 박해야. 미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나 트럼프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하지만 법정 안과 밖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법정 안에서는 정말 얌전한 무슨 어떤 그 애완동물처럼 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막 시끄럽게 굴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냥 인간인 거예요. 피고로서의 인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워싱턴 법정을 떠났죠. 또 이제 비행기 타고 뉴저지의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그러자마자 워싱턴 떠나자마자 아들이 이번엔 둘째 아들입니다. 기금모금 딱 이메일을 보냈죠. 법정 비용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의 제목이 야수의 배, 야수의 복부인 워싱턴 DC를 이제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재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정할 리가 없다고 알려주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소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놀랐고 충격이 있었고 아주 금방 400만 달러가 모였어요. 그리고 기밀문서 사건 때는 금방 100만 달러 모였습니다. 체포되고 무죄를 주장했을 때 지금은 아직 집계가 나오진 않는데 돈은 여전히 모이고 있다는 것. 특별검사는 빠른 재판을 원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가장 늦은 재판을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케이스와는 달리 몇 개월 뒤에 그 다음 청문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한 달도 안 돼서 28일이니까 23일에 첫 번째 그 공화당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 박스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꼭 토론회 참석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토론회가 열리고 닷새뒤니까 물론 변호사가 준비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토론회에 참석을 한다면 심정적으로 참석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다른 후보라 봐야 뭐 몇 명 안 되겠네요. 뭐 아사 허친슨 만약에 토론회에 참석을 할 수 있다면 마이크 펜스 글쎄요 물어볼까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다른 사람들은 이 기소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스스로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정말 바보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대로. 트럼프를 이기겠다며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을 지금 본인들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주인공이고 조연으로 지금 그 주연을 빛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참 한심한 후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청문회는 8월 28일이 됐고요. 그리고 재판 자체는 타냐 그 추트칸이라는 말씀드린 어제의 그 인정신문에서의 재판과는 판사와는 다릅니다. 판사가 주도를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이 판사 바꿔라 하지만 로테이션이거든요.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그런 판사가 기밀 문서 케이스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판사는 오바마가 지명한 판사고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아주 터프한 판결을 내린 그런 판사입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지명했지만 당시에 95대 0으로 상원에서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만장일치로 이제 판사로 통과를 시켜준 사람입니다. 이제 출마 가능한 것 당연하고요. 물론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가 있다면 대선을 치를 즈음에 그러면 52%의 공화당은 트럼프에게 뽑지 않겠어. 하지만 트럼프가 그 감옥에 들어갈 리는 없습니다. 시차상으로 항소 뭐 여러 가지 절차 같은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없고 예비 선거만 지금으로서는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재판이 끝나는 게 없습니다. 거의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5월 24일에 기밀 서류 관련 재판이 시작이 된다고 5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슈퍼 튜스데이를 포함해서 큰 예비 선거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본선거가 중요한 거고요. 이로써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편안한 컴포트 존에서는 안전지대에서는 이제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서 빠져나온 상황이고 출마는 할 수 있지만 수정헌법 14조라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라는 것은 이제 누군가가 선서를 했어요. 공직자가 선서를 하고 나서도 국가에 반역되는 행위를 한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그 뭐 발람에 가담하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이것도 해석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취임 선서하는 그때까지 만약에 트럼프가 이긴다면은 그때까지 그 재판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본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이길 수 있는 확률보다는 질 수 있는 확률이 약간 오차 범위 안에서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벌써 어제 여론조사 결과도 조금 달라지잖아요. 공화당조차도 막상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형사 기소가 되고 이번은 다른 지난번에 두 번과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 뒤에 조지아 것도 더 민주주의와 투표와 2020년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마음도 조금씩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은 보이기는 보입니다. 어쩌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을 해서 당을 트럼프보다 더 많이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 그 같은 유권자들의 변화를 좋아할지 모르죠. 네,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보호,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프리덤 코커스를 포함해서 그런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가 없이는 본인의 잡을 하원 의장이라는 잡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잠시 뒤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뉴스를 조금 먼저 전해드리는 게 낫겠는데요. 경제 뉴스와 함께 뭔가가 한 가지가 결정됐다고 이거 금방 뭐 좋아하고 싫어할 일이 아닙니다. 어제 한국일보 일면에 실린 그 같은 내용이 굉장히 탑뉴스니까 한국일보 일면에 탑으로 실었겠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결과가 또 뒤집혔거든요. 인생에 있어서는 안 그렇겠어요? 길게 두고 봐야지 될 일이라니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 끝나는 시간까지 제가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들어올 때 제가 바람 알러지가 있는데 손을 걷고 들어왔죠. 그리고 바지도 금요일이라고 막 경쾌하게 한다고 쫑쫑쫑쫑 올려서 칠부 바지로 했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섹션에서 바람이 살에 닿아서 기침이 나와서 혼났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조심스럽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얌전하고 아주 진지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어야지 되는데 태도가 틀린 거예요. 아무리 금요일이라도 본인의 뭐라고 하나요? 신체 상태를 잘 점검을 해서 방송하는 사람이 바지도 끝까지 다 내리고 했었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바지 내리고 왔어요. 좀 전에. 이제는 기침 안 합니다. 7월 달에 미국에서 농업 분야에서가 아니라 항상 이제 농업 분야 밖에서 하죠. 농업 분야 밖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숫자가 18만 7천 개랍니다. 전문가들은 한 20만 개 정도 예상했는데 전문가 예상보다는 낮았지만 이게 고용 분야는 안정적이다. 좀 쿨다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데이터랍니다. 실업률은 3.6%에서 3.5%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도 만들어진 일자리가 18만 5천 개, 뭐 거의 비슷하네요. 5월 달에는 28만 1천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 곳은 헬스케어, 또 뭐 사회 지원 여러 가지 분야, 재정 이쪽이 좀 활발했다고 하고요. 노동 참여율이라는 것을 늘 이런 보고서 나오면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 왜냐하면 이건 아예 뭐 아주 일자리가 없을 때는 더 이상 아무리 찾아봤자 나는 일할 수가 없어 하고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없이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비율도 62.6%로 5개월 연속 변화가 없답니다. 시간당 임금은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4%가 올랐고 12개월 평균은 4.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는 조금 오른 편이네요. 뭐 연방준비제도가 굉장히 참고할 만한 그러한 자료죠. 왜냐하면 다음 달에 9월 22일에 이자율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저희 프로그램 하나 홍보할까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저희가 새로 개편을 했잖아요. 낮 12시부터 1시, 2시까지 하이파이브 투팍이 진행하는 하이파이브에서 그 첫날 퀴즈를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공개시장위원회 FOMC 뭐 이런 것에 영어 이름도 다 알아맞추시고요. 뭐 LA 시장 캐런 베스는 물론이고 또 뭘 알아맞추셨던가요? 한 분이 이제 퀴즈하고 저희 요즘에 퀴즈하고 여러분들께 선물 많이 드립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프로그램 들으시면 기분 좋잖아요. 뭔가를 맛있는 식당에서 음식도 먹고 또 진료도 좀 받아보실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드리는데 그 하이파이브에서 어떤 분이 또 최근에 이제 정답은 인공지능이 영어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그것을 artificial intelligence를 그대로 맞춰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또 처음에는 그 문제를 조금 성급하게 들으셨는지 문제를 챗GPT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챗GPT 이런 거에 기반인 인공지능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딱 말씀드려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뉴스를 하시는 분들도 아니신데 어떻게 그렇게 뭐 FOMC라든가 그 AI라든가 이런 것에서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지. 어쨌든 다시 뉴스로 돌아가면 FOMC 공개시장위원회에서 9월 20일에 이제 뭐 이자율 올릴까 아닐까 뭐 그대로 둘까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하나의 오늘 이슈고요. 고용 분야는 물론이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도 미국의 경제가 아직도 건실하다. 차가워지고는 있지만 고용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 수요, 근로자를 아직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라운 어떤 그 경제적인 탄성을 보여주는 거죠. 공개시장위원회 측에서는 어찌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나쁘면 좋은데 그래야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돈을 덜 벌어서 물건을 덜 사고 물건을 덜 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건값도 조금 내려갈 수 있고 공개시장위원회가 원하는 것, 완전히 원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쿨다운은 되면서도 계속 고용률이 유지가 되니까 이게 탄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얘기요. 전문가들도 아주 놀라울 정도의 경제적인 탄성을 미국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조금 약간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데이터가 전부냐, 실물이 그렇지 않은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뭐 정책 이반자라든가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보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는 얼마 전에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소프트 랜딩, 특별한 경기 침체 없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이 분명하고요. 민주당은 뭐 당연하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원 예산위원장도 그렇고 그 셀든 화이트하우스 로드 아일랜드가 지역구인 그 사람도 그렇고 뭐 하원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뭐 바이드노믹스 바이든 대통령의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그게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쪽에서는 아니죠. 고용이 슬로우하고 있다는데 주목을 해야지 되죠. 이거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용이 슬로우해지는 거 또 연준은 좀 약간 좋아할 수도 있고 입장마다 다 다르는 겁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 해석하는 것이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실망했겠죠. 왜냐하면 뭔가가 불안정해야지 경기 침체 확률이 높고 그리고 경제가 뭔가 삐걱거려야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는 채권에 투자를 해서 채권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점. 그래서 누구에게 해석에 대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 물론 그 해석자가 언제나 조금 페어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낫겠죠.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것에 걸쳐서 경제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난민 신청 규정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항소법원에서 살아났습니다. 하급법원에서 죽었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내린 그 판결에 의해서.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아닌 것과 같은 전혀 반대인 것과 같은 시행명령을 내렸었습니다. 멕시코 남쪽에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딱 국경에서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의 난민 신청을 아주 까다롭게 했었죠. 언제부터요? 5월 달부터 타이틀 42가 끝나는 때부터. 타이틀 42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들어서 바이든도 이어왔었던 건데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끝나면서 끝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팬데믹 막 확산되는데 어쪽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가 일일이 다 그 상태를 알 수 없으니까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사실은 그런 이유는 아니었지만 트럼프 시대의 정치적인 이유였지만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랬다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더 이상 팬데믹이 끝났는데 그 타이틀 42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걸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 텍사스는 어떻게 애리조나는 어떻게 날마다 국경을 밀치고 들어올 거야 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또 국경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공화당으로부터. 눈물을 머금고 민주당이 원하는 뭐 인권 이런 것도 그렇고 세계 뭐 난민 정책 법에 맞춰야 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미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려면 미리 온라인으로 다 신청 접수를
해야지만 된다. 승인을 받아야지 된다. 아니 난민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특별히 정치망명이 아닌 이상해야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도 또 미국을 거쳐서 오는 멕시코 남쪽에서 오는 그 나라들에서 뭐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등 저 더 남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중간에 거쳐오는 국가에서 완전히 또 보장을 받아야 되고 한마디로 난민 신청을 어렵게 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을 막으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었습니다. 그게 캘리포니아주의 법원에서 그거 아니야 불법이야 그런 비인도적인 그 시행령이 어딨어 하고 불법이라고 판결을 딱 내리면서 월요일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바로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9항소법원인 것 같던데요. 네.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그걸 시행을 해라. 난민 신청을 좀 어렵게 그래서 막 미국으로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좀 덜하게 이 덕을 많이 봤죠. 이걸 시행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야 타이틀 42 끝나면 큰일이야. 뭐 하루에 몇만 명씩도 들어오겠어 했는데 그런 일이 없어졌던 게 바로 이 같은 난민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몇 주일은 몇 주일 이상이 될 가능성도 많고요. 이제 이 시행을 계속 할 수 있어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리고 여기도 예외를 뒀습니다. 예외가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예외가 있고 특히 혼자 어린이가 혼자 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냥 받아주도록 그런 예외는 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먼저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도 캘리포니아주의 법원에서 그거 불법이야. 어떻게 비인도적으로 말이야. 막 많은 그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그 단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럴 때는 야, 이거 바이든 또다시 또 무슨 뭐 그 국경 정책에 대해서 비난 엄청 받겠네 했는데 며칠 만에 뒤집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어린이 얘기를 하니까 그 모든 세계 그 공통인 거예요. 어린이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요. 모든 것을 모든 좋은 감정을 다 포함한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그것은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고 약한 거잖아요. 그 정의 자체가 어른보다 힘이 없고 약하고 그런 주체에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어떠한 것에 어떤 그 관대함이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요. 정윤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너무너무 예뻤던 너무 예뻐서 막 작곡가가 조시 성을 가진 작곡가 훌륭한 작곡가였는데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는데 정윤이한테 노래도 줬잖아요. 어릴 때 꿈을 꾸었지 사랑이 싹트는 꿈을 언제까지나 그 꿈에 사는 나는 목마른 숙녀인가요 소녀인가요 목마른 소녀인가 숙녀인가 그런 노래도 줬었는데 이 정윤이가 나오는 영화였는데요. 한진이하고 같이 나오는 뭐 사랑자가 들어가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에서 뭐 사연이 있죠. 저도 정윤이가 예뻐서 봤어요. 유튜브에 나왔는데 너무 예뻐서 보자 하고 봤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몇십 년 전에 1981년인가 그렇대요. 그 영화가 몇십 년 전에 영화니까 얼마나 신파겠어요. 신파인데 마지막에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한진이에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해서 살고 있고 부잣집 남자고 그러면 이제 정윤이 쪽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만 갖고 정윤이를 미국으로 쫓아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마도 그래 네가 훌륭한 사람 되면 다시 올게 하는데 아이가 결국은 못 참고 엄마를 막 쫓아서 그 대저택에서 엄마가 나간 그 자리로 가는데 한진이가 확 껴안으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때도 심판 줄 알면서도 막 눈물이 줄줄 나오는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고요. 지금은 웃고 있지만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정윤이를 보면서도 참 야 아름다움은 정말 그 파워다. 근데 정윤이의 아름다움이 요즘에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데 시대가 주는 청정함이 있잖아요. 도저히 지금의 이 시대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 청정함 그리고 그 막 그 눈빛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야 그 시대의 아름다움 정윤이도
막 섹스 어필을 하려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기는 했지만 너무 청정한 아름다움 때문에 그게 추해 보이지 않는, 너무 길게 말씀드렸어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엘리트 대학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페이지, 가장 최근에 하버드와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대법원에서 폐지해라 하는 판결 받았고요. 그 뒤에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Students for Fair였던가요? 그 단체가 백인이 중심이 돼서 백인을 위한 그 소송을 하면서 그 에이시안계를 좀 약간 그 얼굴로 앞에 조금 내세웠었던, 그래서 성공을 했었던 에드워드 블럼, 이 사람이 이번에는 수요일에 애틀란타 법원에 소송을 접수했는데 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경제계까지 어퍼머티브 액션이 확산이 되는 신호입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벤처 캐피털 회사, 이름이 두려움 없는 펀드, Fearless 그 펀드라고 해서 주로 이제 스타트업에 지원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소송을 했습니다. 이 기업에서 회사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회사가 2019년도에 3명의 흑인 여성이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뭐 한 조연급 정도는 되는 캐시아 나이트 플리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커스비 쇼에도 많이 나오고 있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 배우를 포함해서, 지금은 아마 이름이 이사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흑인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에 그 지원을 하고 하지만 특별히 딱 하나의 프로그램을 꼬집어서 1년에 작은 스타트업에 $20,000씩 4번 후원을 하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소수인종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건 차별이지. 민권법에 위배되는 거야. 왜 소수인종에게만 그렇게 지원을 해? 하면서 지금 이것을 없애라 하고 소송을 한 겁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립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뉴스를 하면서 쭉 보아온 그런 그 소송 케이스에서는 내가 직접 피해를 봐야지, 그래야지 되는 건데, maybe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에 따르면 그 하버드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주도를 했었던 에드워드 블럼 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뭐 피해를 봤다 하는 사람이 같이 들어갔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인종의 기반을 두면 차별이다, 중단하라, 민권법 위반이다,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다는 건데, 결국은 한마디로 미국 경제계에서 소수인종 고용, 애플 같은데, 이건 지금 처음에 스타트업 회사인데 이 스타트업 회사가 한 $16억 모은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많잖아요. 유명한 그 딱 이름만 대면 우리 주변에도 내가 갖고 있는 상품도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 회사에서도 인종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수인종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이디어도 반짝반짝하고 뭐 불만도 별로 없고 하잖아요. 백인에 비해서 대체적으로입니다. 그래서 많이 프로모션을 하는데 회사에 이득이 되니까 그런 거 프로모션 하면은 승진시켜주고 하면은 앞으로 이 블룸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해서 다 소송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애플 같은 회사로 확대된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말씀을 드리는 제가 설득력이 없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아니면 들으시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어퍼머티브 액션이 사실은 엘리트 대학교에서는 한인들 얼만큼이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겠습니까? 별로 상관이 없다. 나중에 이게 이렇게 확대된다. 고로 나쁘다라고 정말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미국인들이 나 은퇴하기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그 뉴스 들으신 분들 안 놀라셨어요? 저는 조금 놀랐는데, 찰스 수왑에서 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은퇴하려면 한 $180만 있어야지 편안할 것 같아라고 얘기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했더니 또 몇십 %가 있어서 저 조사가 맞아?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쭉 세 군데의 것을 종합을 해서 더 힐이 좀 자세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점점 많은 미국인들이 은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은퇴라는 것은 그만하면 열심히 살았다, 이제는 좀 쉬어라, 하고 싶은 것 하고, 삶의 단계, 새로운 보편적인 새로운 단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단계를 포기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 은퇴를 하죠. 하는 건데, 우선 처음에는
악시오스와 입소스가 7월 달에 조사를 했더니 55세 미만의 29%가 영원히 은퇴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4분의 3은 돈이 없어서요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부, 아주 극히 일부만 저는 은퇴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처럼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용 베네핏 연구소라는 곳에서도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70세 이상에 은퇴하거나 아예 못할 것 같아요. 세 번째 보고서 트랜스어메리카 뭐 보험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서 X세대의 40% 그리고 베이비 부모의 거의 반이 70세 이후에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와 그 다음 세대인 거죠. 은퇴하거나 영영 못할 것이다. 거의 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퇴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2023년도에는 은퇴 시기를 놓친 사람이 33%, 22년에는 29%, 21년에는 은퇴 시기를 늦춘 사람 26%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2023년은 더하죠.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또 지난해에 지금 뭐 좀 괜찮지만 일주일을 제외하고 주식시장 같은 데 좀 많이 흔들렸으니까 이래서 굉장히 복잡한 것이 있는 겁니다. 2022년과 비교를 하면은 뭐 401k 나의 은퇴연금이 줄어든 사람이 많겠죠. 주식과 채권도 2022년도 뭐 상당 시기에 폭락했었던 그런 곳도 있으니까는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평균 IRA 그 회사 IRA를 갖고 있는 사람 올해 첫 분기에 보니까 한 10만 9천 달러 되더라. 지난해에는 12만 7천 달러였거든요.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은퇴 세이빙이 없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네 하고 안심은 아니지만 좀 위안을 하실 수 있는 게 베이비 부머의 5분의 2, 베이비 부머 하면 지금 이제 55세에서 한 64세 정도 은퇴 세이빙이 없답니다. 5분의 2는 센서스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작은 회사에서 일하거나 IRA가 없는 또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한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 세이빙이 있는 사람도 중간은 지금 뭐 피델리티 그 인베스트먼트보다는 적네요. 액수가 7만 1천 달러 정도. 편안하려면 180만 달러 있어야지 된다는데 7만 달러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글쎄요. 아무튼 그래서 돈 때문에 은퇴를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재미있는 기사 보다가 1초 늦었어요. 시간 있으면 재미있는 기사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어제도 그랬는데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목받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이 잼버리 대회에 참여를 하셨던 그런 그 자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월드 스카우트 잼버리요. 본부는 스위스에 있고 그리고 뭐 실행 본부, 운영 본부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있고 올해 이제 한국에서 부안에서 이 스카웃이니까 한 14살에서부터 17살 그 청소년들이 쫙 캠프 차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벤트를 극기 훈련도 하고 모든 환경에 적응하고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고 열기 때문에 폭염 때문에 지금까지 뭐 거의 뭐 800명 이상이 의사들 그 치료를 받고 했다는 거거든요. 세계 158개국에서 4만 3천 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나이 또래에 막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4년마다 한 번 합니다. 올림픽처럼. 그래서 1차 대전 때 빼고요. 1920년부터 시작했는데 또 이란 혁명 때 왜냐하면 그때 이란에서 열리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때 빼고 코비드 19 이후에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이렇게 더워서 이렇게 됐거든요. 해서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고 외교부, 뭐 여성가족부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시원한 버스도 뭐 한 130대 놓고 의료진도 더 추가를 하고 무제한으로 무슨 뭐 아이스팩 같은 거 주고 등등 해도 지금 그곳에 자녀를 보낸 그런 부모님들은 어머 우리 아이 괜찮아? 하고 한국에서는 또 이거 뭐 케이팝 열기가 첫날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그게 부분적인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해서 이걸 주목하고 있고 부모가 걱정하고 정부도 모니터하고 있는 바로 이 같은 이슈가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오늘도 계속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봤던 그 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guilty, not guilty를 주재하는 판사가, 그러니까 치안 판사예요, 일종의. 그 판사가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안 하고 그냥 미스터 트럼프라고 해서 막 화나고 짜증났었대요. 보통 다른 교수 이런 직함은 평생 따라다니는데 대통령은 딱 본인이 할 때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틀린 말도 아니래요. 해석 자체가 그렇거든요. 어떠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지내세요.